안녕하세요. 사실과학연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국채 투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이 장표를 자꾸 빼지 않는 이유는 정말 요즘 국채나 엔화 자산을 보면은 딱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항상 요거는 안 지우고 있어요, 지금 장표에서. 그래서 보면 일단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일단 채권 매수 계획은 4.65에서 10% 매수하기로 했었는데 4.65에 뚫고 올라왔죠. 그래서 저는 지금 4.8%에서 10% 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제 주변 사람들은 한 30% 정도씩 매수해 놨어요. 뭐 와이프나 예, 좀 이렇게 가까우신 분들한테는 그 정도까지는 얘기한 것 같아요. 30% 정도. 그리고 4.8% 오면 30% 매수할 거고 5% 이 정고점이 5% 오면은 40%까지 매수. 해서 총 80% 정도 매수할 계획이고, 진짜 많이 올라간다 치면 5.5%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5.5면, 요 정도에서 5.5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듀레이션이 4.9% 정도에서 쭉 다 산 상태고, 5.5면은 60bp, 16배 하면 한 10% 정도 빠지겠네요. 그러니까 손실 10%까지는 충분히 예상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까지 5.5%까지 올라가면 나머지 예비비로 들고 있는 20%도 박아야죠. 그래갖고 평단 낮추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많이 올라가면 5.5%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5%까지 올라가면 전고점이 일단 5%에서 뭔가 쭉 밀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뚫는다고 치면은 그 윗방향, 그 위 50pp 정도는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뭐 다행히 그냥 5% 찍고 쭉 내려와 주면 뭐 고맙긴 한데 만약에 뚫린다고 하면은 그 위가 너무 뚜껑 열린 상태가 됩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20%를 남겨둘 거예요. 일단 최근에 현 경제 상황, 장기 금리에 제가 주는 주요 변수들에 대해서 이 전전 영상인가에서 쭉 열거를 했었죠. 뭐 성장, 기대 성장, 기대 인플레, 그다음 통화 정책들 막 그런 걸 제가 쭉 열거했잖아요. 제가 그 영상을 왜 올렸냐면 그 빌드업을 왜 했냐? 요걸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이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장기 국채라는 게 너무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다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라는 영상을 제작했던 거고,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최근에, GDP도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GDP 나오 뭐 완전 미쳤죠? 3.9% 찍혀 있는 것 같던데, 성장률 엄청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GDP 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게 이 PMI도 살아나고 있죠. 제조업 PMI. 두 번째는 부의 효과. 부동산 가격도 지금 뭐 물론 싼 것 좀 찍고 지금 쭉 내려가는 그림이긴 한데 그래도 이전 고점에서 크게 빠지진 않았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정부의 지출. 정부의 지출은 뭐 작년부터 미친 듯이 단기 국채로 자금 조달을 많이 늘렸죠. 그리고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고용 지표만 보더라도 정부가 저렇게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판 페이를 보더라도 정부 쪽에서 발생되고 있는 급여 자체가 지금 논판 페이로를 다 떠받들고 있어요. 민간 단에서는 오히려 좀 안 좋아지는 게 보이는데 정부가 떠받들어서 고용도 좋아 보이고 GDP도 좋아 보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자세한 거는 뒤쪽에 장표를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연준 이 뭐야 재무부에 쌓여 있는 잔고가 한 7천억 정도 있죠. 7천억 달러 정도면은 11월 대선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GDP 좋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드라마틱하게 한 번 안 좋은 것처럼 보여주고 마치 정부가 잘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것처럼 이런 쇼맨십 한다고 쳐도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한 1분기 정도 뒤에 한번 빠그라뜨리고 마지막 11월 대선 전에 딱 끌어올리는 것처럼 해가지고도 시나리오 하나 짤 수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하필이면 11월 대선이 껴있기 때문에
그 정부가 지금 쌓여있는 7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풀면서 GDP를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시간대에서 발표하고 있는 소비심리 지수나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고 있는 소비심리 지수를 보면은 굉장히 괜찮아요. 물론 평년 대비는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상승세 자체가 이미 방향이 결정되어 있어요. 윗방향으로 들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그게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여기도 똑같죠. 부의 효과. 부의 효과가 있다 보니까 소비가 죽질 않아요. 소비가 죽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수가 없죠.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야 소비도 좀 줄이고 막 그럴 텐데, 아니 내가 주식 들고 있는 게 내가 퇴직연금으로 들고 있는 계좌가 막 그냥 하루가 자고 일어나면은 막 응? 몇 배씩 올라가 있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소비가 줄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소비가 줄지 않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뭐 꺼지기도 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제가 자꾸 3%에서 2% 가는 거는 파괴적인 소비 침체가 와야 3%에서 2%로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라스트 마일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와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최근 원자재 가격을 보면은 금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화 정책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올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나오고 있죠. IB 보면은 레포트 중에 JP 모건도 특히 좀 윗방향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하면은 위로 금리 위를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 가지고는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패드와치도 보면은 많이 뒤로 물러나 있죠, 지금. 9월 정도까지 미뤄진 상태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GDP가 이렇게 계속해서 높게 어 뭐야 에스티메이트 뭐야 이게 평가되다 보면은 예측이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경기가 이렇게 화랑인데 뭘 또 금리까지 낮춰주는 것까지 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시장 자체가 전혀 불안정하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두 번 정도 단기금리 시장 쪽에서 뭔가 금리가 튀는 게 발생이 됐는데, 그건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연말 효과. 다들 북클로징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현금 보유하려고 하다 보니 생긴 그냥 해프닝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가지고도 벌써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기 때문에 그건 단지 그냥 연말 효과, 분기말 효과, 월말 효과 이런 거 다 겹치면서 잠깐 그냥 이 단기 조달 시장에서 조금 자금이 부족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좀 뜯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이번 채권 투자 기간은 2년 정도입니다. 이자 포함해서 이자 연 5% 정도에 매도 차익 10% 정도 해서 평균 연 15% 정도 수익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길게 잡냐를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최근에 발표된 애틀란타 이 GDP 나우 결과치인데 보시면 3.9%. 이게 어디 뭐 중국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얘기예요, 미국 얘기. 미국이 3.9%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장기 금리에서 진짜 성장률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줍니다. 이 GDP, 잠재 GDP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장기 금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니까 사실 지금의 장기 금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낮아요. 적정 장기 금리 대비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윗방향으로 훨씬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실제로 저번 주에 발표된 요 GDP 나오면 보더라도 지금 3.9%로 개인 소비 지출 자체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높게 측정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DP의 중요한 부분인 산업 생산. 산업 생산의 선행 지표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ISM PMI 지수인데 이 제조업 부문입니다. 그냥 압도적으로 이게 코릴레이션이 제일 잘 돼 있어요. ISM PMI 지표가. 근데 보시다시피 최근에 발표된 게 50.3인가로 해가지고 드디어 확장 국면으로 오히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날도 오히려 요 날 기점으로 진짜 장기 금리가 많이 튀어 올라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조업이 벌써 올라온다고 하면서
예, 장기 금리가 많이 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0.3인데 다음에 발표되는 것까지 또 봐야겠죠. 근데 저는 좀 보시면 방향 자체가 방향성이 이미 윗방향으로 틀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닥터코퍼 같은 경우에도 4.3인가로 되게 많이 올라왔죠, 지금. 그래서 산업 생산도 앞으로 조금 더 확장될 그 가능성이 높다. 소비는 제가 리테일 세일즈랑 가장 연관성 있는 게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인데 보시면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랑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의 센티먼트가 계속해서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것 자체가 리테일이 계속해서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반박도 있어요, 당연히. 연체율 올라가고 있고 초과 저축을 다 소진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연체율을 낼 정도로 소비 심리 자체가 좋다는 말이랑도 동일합니다. 물론 그게 한계가 있긴 하겠죠. 근데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좀 거리낌이 없다.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소비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자체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GDP는 소매 판매가 7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GDP가 계속해서 높게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다음 부의 효과 보시면 주택 가격 중에서도 가장 공신력 있는 게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인데 보시면 전고점 코로나 시기 전고점 대비해 가지고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빠지지 않았고 주식은 S&P 500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고점 뚫고 이렇게 날라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나스닥이랑 S&P 500이랑 둘 다 전고점 뚫고 있는데 여기서 부의 효과를 배제하고 소비가 침체된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다못해 부의 효과 때문에라도 소비는 계속해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지출. 보시면 이게 T빌 순발행액인데 작년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단기 채권을 순발행을 많이 했어요. 요게 이제 계속해서 정부의 지출로 들어간 거고 요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위에는 민간 투자, 아래는 정부의 지출. 민간 투자는 오히려 되게 침체 상태인데 정부의 지출이 완전 튀어 올라왔죠. 그래서 사실 22년 하반기부터는 정부 주도하에 GDP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되고 있는 GDP에서 정부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년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게 이 아래 차트로 보시면 됩니다. 민간 투자는 별로 없는데 정부의 지출 자체가 굉장히 GDP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서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이건 뭐 다시 제가 보기에는 막 슈팅 나오면서 막 100불 넘어가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중동 쪽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상황이고 아마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중국 쪽에서의 뭔가 이렇게 부양책이라던가 그러니까 소비는 완전 죽어 있죠. 소비는 죽어 있지만 생산 쪽에서 뭔가 이렇게 좀 활발히 일어날 것 같은 PMI 같은 거 나오는 거 봐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저점은 찍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반응을 하면서 이런 산업단에서 필요로 하는 원자재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당연히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그 자체로 이미 올라가고 있는 것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도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요도 수요지만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간 게 훨씬 크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중국 쪽에서의 소비가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가 좀 많죠. 요건 제가 장표를 잘못 넣었네요, 만들다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지금 투자하고 계신 만약에 장기 구체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뭐 TLT 아니면 국내 상장되어 있는 애국세 이뭐 에이스 미국 30년물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또 레버리지 상품인 TMF 뭐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아니면 261 예, 그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이 미국 장기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샀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들 장기 국채를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를 항상 할 때는 기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앞에서도 계속 쭉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장기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떨어질 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 순간적으로 뭔가 경기 침체라던가 어디 금융단에서 뭐가 빠그라지면서 갑자기 금리 인하하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장기 금리 또한 이렇게 같이 뚝 떨어지는 그림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 국제 투자가 굉장히 긴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TLT나 에이스 미국 30년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16.5년으로 최근에 금리가 올라오면서 작년 같은 경우만 작년 재작년에는 제가 TLT 설명할 때 17.3년, 뭐 17.5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리가 올라오면서 16.5년으로 바뀌었으니까 내려왔어요. 금리가 올랐으니까. 듀레이션이 16.5년이라는 얘기는 장기 금리가 1%포인트 변경할 경우에 채권 가격이 16.5%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6.5배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금리가 내려올 거를 예상해서 장기 국채를 투자할 수도 있고 단기 국채를 투자할 수도 있는데 이미 우리가 이렇게 긴 장기물에다 투자한다는 자체가 이미 레버리지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봐봐요. 듀레이션 16.5년이니까 16.5배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에이스 30년이라던가 TLT에다 투자하고 있는 그 자체로도 사실상 레버리지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뭐 이건 작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TMF는 잘못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일단 듀레이션이 이미 레버리지가 튀겨져 있는 TLT에다가 다시 한번 3배 레버리지를 튀기면서 49.5년이에요, 듀레이션이. 그래서 얘는 1%포인트가 보이게 변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아니 뭐 상승해도 뭐 50%가 상승을 하겠죠. 근데 제가 요 전 영상에서도 그 빌드업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매우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보통 이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 상품입니다. 근데 장기 금리라는 게 막 말씀드렸다시피 막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되고 산업 생산이 어떻게 되고 뭐 각국 중앙은행이 뭐 사주고 말고 그다음 연준의 통화 스탠스가 어떻고 정부가 채권을 얼마나 발행을 하고 인플레이션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너무 많은 요소에 의해서 장기 금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예측은 어렵다고 봅니다. 큰 방향성을 두고선 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 예측은 정말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레버리지 상품은 보통 단기 투자 상품이에요. 왜냐? 이 레버리지를 튀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차입해서 추가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도 발생이 되고 실제로 TLT랑 TMF 같은 경우에는 운용 수수료만 보더라도 TMF가 한 두세 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운용 수수료 자체도 되게 높고 이자율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래저래 들고 가면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언급한 것 중에서는 그걸 반영 안 한 것도 있죠. 이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초자산이 위아래 움직이면서 횡보할 경우에 혼자 녹는 거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하는 거랑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그냥 혼자 녹아요, 혼자. 근데 최근에 보면 장기 금리가 되게 많이 변동폭이 커졌잖아요. 이러면 TMF 같은 거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녹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권유하는 거는 당연히 TLT나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에이스 미국 30년물 현물 채권 ETF를 추천을 합니다. 근데 꼭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발생되는 매도 차익은 배당소득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세금 걸리지 않게끔 건보료 뭔가 문제 생기지 않게끔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영상을 전 시간에 올린 거고 아무튼 이 TMF 그래가지고 좀 물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미 장기 국채가 굉장히 레버리지가 되어 있는 상품인데 또 여기다가 3배 레버리지를 쓴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조금, 그러니까 자산 자체를 TMF를 팔고 TLT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중간중간 다시 떨어지는 구간이 올 거예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4.75%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지금 영상 찍으면서 보니까 4.66 찍혀 있네요. 그러니까 10bp 정도 또 빠졌던 건데, 그렇게 뭔가
이슈가 하나 나오면서 좀 큰 폭으로 빠지는 게 생기면 그때 TMF 좀 정리하면서 TLT로 스위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래서 저는 사실 TMF나 이렇게 레버리지 쓰는 거는 전혀 좋아하진 않습니다.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일개 개인이 장기 금리를 단기로 예측을 한다? 저는 정말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거 듀레이션이 너무 길어요, 너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아주 다양한 이유로 일단 아주 많은 요소에 의해서 장기 금리가 좀 윗방향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투자 계획이라던가 좀 기간, 그다음 향후 장기 금리의 뭐 동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망을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는 좀 되게 길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의 성격을 좀 어,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 은퇴해가지고 이제 금융소득밖에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괜찮죠. 여윳돈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냥 이자만 따박따박 매월 나오는 거 받아 먹으면서 그냥 그것만 그걸로 이제 생활비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장기로 운용하는 거 좋은 거. 앞으로 내가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상황일 경우, 요런 경우에 지금 저랑 같이 투자를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ISA 기자를 하지 않는데, 왜냐면 저는 좀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부동산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좀 묶어 놓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처럼 이렇게 30대, 40대, 한참 큰 돈이 이렇게 빡빡 들어갈 예정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투자에서는 조금 자산 규모를 좀 축소해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자 자산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길어질 거기 때문에. 결국에 가면 우리가 이기거든요. 장기 금리는 무조건 내려올 테니까. 우리가 이겨 무조건.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6% 그래. 장기 금리가 6% 올라갔어요. 6% 올라가면 미국 경제가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차라리 그냥 애중간하게 있는 것보다 빡빡빡 올라가가지고 그냥 경기를 부러뜨리는 게 장기 국채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그 자체가 사실상 윗방향으로 되게 들어올리기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번 투자에서는 꼭 이 부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보여드린 이런 자료들만 보더라도 확실히 윗방향으로 열려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느껴지시죠? 느껴진다면 최대한 좀 장기로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물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TLT 내가 물렸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 윗방향으로 많이 제가 예측하기로는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윗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애매한 금리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뭐 에이스 미국 30년물에 물려 있거나 TLT에 물려 계신 분들은 그냥 이자 받으면서 내비두면 돼요. 그 평가손을 굳이 실현손익으로 바꾸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산업은행들이 다 그렇잖아요. 미국에 있는 상업은행들이 현재 대차들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유가증권이 대부분 이렇게 장기채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평가손 때리면 어마어마하게 손실 나겠죠. 근데 손실 안 내잖아요. 어차피 내 만기까지 들고 갈 테니까. 차라리 만기까지 들고 간다는 개념으로 그냥 들고 계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진짜 저는 솔직히 제가 지금 이 4.7%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저는 전액을 다 지금 투자해도 사실상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구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막 경제 뉴스나 이런 거에 좀 민감하게 응? 진짜 오타쿠처럼 좋아한다니까 저는 재밌다니까 진짜 이거 역사책을 보는 느낌으로 재밌어 저 유튜브 광고 없는 거 아시죠? 뭐 돈 이런 거 다 뭐 모르겠고 그냥 전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저는 진짜 이 정도 그러니까 이런 오타쿠니까 이렇게 자산도 막 나눠가지고 막 몇 퍼센트 매입하고 막 이렇게 전략을 하는 거지. 저 이런 거 안 하고 있었으면은 그냥 지금 다 사놓고 현생 살러 갈 거예요. 다른 부업 찾으러 갈 거예요. 이거 들여다보고 앉아있을 시간에.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1억 정도 투자할 건데 그냥 사놔라. 4.7%에 다 사놔라.
굳이 윗방향으로 더 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금리 지금도 충분히 좋으니까 그냥 사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본인 자산의 성격과 혹시라도 저랑 이제 같이 이렇게 근본 투자에 같이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일단 기간을 굉장히 길게 잡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성격이 긴 투자와 맞지 않은 경우에는 좀 소액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들고 온 이유는 누가 이렇게 질문 달아주셨는데 뭐 소득세 계산하는 게 틀렸다고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고 그분이 지적한 건 이거였어요. 내가 8천만 원 소득이 발생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이렇게 계산이 돼요. 1,4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6%. 그러니까 1,400만 원 곱하기 6% 소득세 나올 거고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 있는 3,600만 원에 대해서 15% 옆에 또 소득세 나올 거고 게다가 5천만 원 초과한 그 3천만 원에 대해서 24% 이렇게 구간별로 따로 나눠서 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8천만 원이면은 8천만 원 요 세 번째 구간에다가 바로 요거 0.24 곱하고 24% 곱하고 누진 공제라는 거를 제외시켰죠. 제가 한 방법도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따로 하는 거 안 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누진 공제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8천만 원을 24% 하면은 요 앞에서 1,400만 원에 6%, 이 3,600만 원에 15%를 해야 되는 거를 24% 곱하는 효과가 발생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576만 원 공제하면은 요 윗단계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과하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6%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24% 잡았고 15% 해야 되는 거에서 24% 잡은 부분을 요렇게 공제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친절히. 예, 해서 제가 알려준 방법도 각 소득 구간별로 하는 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빼는 거를 공제를 뺐잖아요, 제가. 소득세 계산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하면 동일한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저 틀렸다고 제가 댓글 다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에 세 개씩 올리는 거 한 달 동안 이렇게 예, 도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 주에 세 개 영상 안 올리면은 한 개당 100만 원 기부하기로 했었는데 한 달 동안에 11개 올려가지고 하나 놓쳤어요. 그래갖고 벌금 100만 원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뭐 돈도 안 되는 거 하는데 벌금 100만 원 하니까 이게 적진 저는 제가 안 다 할 줄 알았는데 진짜 한 주에 3개씩 영상 올리는 거 진짜 엄청 빡셌어요. 아무튼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 박아놨었는데 그거 내일 찾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네요. 그래도 요번 달은 좀 매 주마다 이렇게 하나씩 휴일이 있던데 너무 재밌네요. 모두 행복한 가정의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잉.